담배를 한 갑 이상 피워대다 목이 아파 혼이 났던 장면이나 나를 죽이려던 킬러 최종원 씨에게 접시를 수십 장 집어던지는 장면 외에는 그리 험한 연기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촬영 도중 예기치 않았던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것은 다름 아닌 박중훈 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이 돼 한 달이나 촬영이 중단된 것이었고, 촬영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에는 매니저였던 배병수 씨가 실종되고 결국 살해된 것으로 밝혀지는 사건까지 있었다. 나는 이후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 마누라 죽이기는 한국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불리는 강우석 감독이 제목을 짓고 시나리오도 쓴 작품이다. 처음 강우석 감독으로부터 제목이 마누라 죽이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가 막혔다. 바로 직전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해서 여성해방운동가로 분했던 나에게 마누라를 죽이는 영화에 출연하라고 했으니 말이다. 서로 아내를 죽이는 줄거리라 해도 제목까지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이 조금은 장난스럽게 느껴졌다.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내용은 이랬다. 박중훈, 최진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영화사가 배경이었고, 결혼 생활에 실증을 느끼던 남편 박중훈이 아내를 죽이는 상상을 하다가 실행에 옮긴다는 것. 그러나 아내가 임신해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때까지의 일을 참회하고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스토리이다. 촬영은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바이킹이나 청룡열차를 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내가 놀이기구를 타고 즐거운 척해야 하는 연기가 촬영 초반 작업 중 가장 큰 걸림돌이 뿐이었다. 아내가 심장이 약해 바이킹이나 청룡열차를 태우지 말라는 의사의 충고를 듣고 솔깃해진 남편 봉수가 술을 내는 장면이었다. 용인 자연농원에서 있었던 촬영 작업을 앞두고 나는 일단 버텨봤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해서는 양수리 국도상에서 트럭과 스피드 경쟁하는 장면도 대역 없이 찍었고, 꼭짓단에서는 액션 연기도 마다 않는 나였지만 놀이기구를 타고 공중에 매달린다는 건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려왔다. 바이킹이나 청룡열차는 신체 구조상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 탄다고 하는데 유독 나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다. 식은 땀이 흐르고 마음은 형편없이 졸아붙는데 신나는 표정을 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몇 차례 NG를 내고 나서야 간신히 촬영을 끝냈지만 나중에 영화를 보니 그 장면이 특히 어색해 보였다. 물론 일반 관객들은 잘 못 느낄 일이겠지만 말이다. 그 다음으로 긴장했던 것은 배드신이었다. 마누라가 심장이 약해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은 봉수가 정력제까지 먹고 하는 장면이었다. 물론 코믹 터치로 하는 배드신이었지만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더구나 당시에 박중훈 씨는 막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있을 무렵이라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내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박중훈 씨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하우는 오히려 배꼽을 잡아서 NG가 날 지경이었지. 부끄럽거나 떨려서 못할 일은 없었던 것이다. 마누라 죽이기의 가장 큰 난관은 영화 제작 40% 정도를 마쳤을 때 예고도 없이 닥쳤다. 2박 3일간 합숙 촬영을 앞두고 의상이며 화장품 등을 챙기고 있을 때였다. 전화벨이 때르릉 울리며 이어 이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실아, 큰일 났다. 박중훈 씨가 대마초로 구속됐다는구나. 신문지상에서 가끔 누구누구가 마약이나 대마초를 해 구속됐다는 이야기는 접했어도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박중훈 씨는 당시 막 결혼을 해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었으니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박중훈 씨의 일이 우선 걱정이었지만 다음은 마누라 죽이기와 내 스케줄이었다. 강우석 프로덕션 마누라 죽이기와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두 편의 출연 계약을 맺어놓고 있어서 마누라 죽이기를 마치고 나면 바로 엄마에게를 들어가고 그 후 TV 드라마를 한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강우석 감독은 우선 마누라 죽이기에서 박중훈 씨가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서둘러 찍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짜증부터 난 건 무슨 이유였는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다. 지금 중훈 오빠 어떻게 하면 빼낼까부터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중훈 씨의 불행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은 만일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모두들 나 몰라라 하며 일 생각만 할 것 같은 생각에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화 촬영을 강행한다는 것은 박중훈 씨가 곧 나오리라는 믿음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스태프들이 백방으로 손을 쓰고 있음을 안 것도 그 후였다. 그 사건이 있은 뒤 주변에서는 박중훈 씨의 일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마누라. 죽이기는 당연히 중단돼 빛을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우리는 희소식을 기다리는 한편 다른 신들부터 천천히 작업해갔다. 그러나 주연이 빠진 사하태에서의 촬영은 여의치 않았고 결국 박중훈 씨의 일이 어떻게든 매듭지어질 때까지 모든 일정이 보류되고 말았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었는데도 나는 별반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기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 모두들 포기할 때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동안 오뚜기처럼 살아온 삶이 한쪽 창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한쪽 창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나빠져도 지금보다는 나아지리라는 믿음이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곤 했다. 나의 그런 낙관적인 성격은 박중훈 씨의 사건으로 일정이 엉망이 되었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의 아닌 장기간 휴식으로 여유를 갖고 촬영 작업을 진행해가던 어느 날 이불 속에서 늦잠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가 전화를 가져다주며 활짝 웃는 것이 아닌가. 진실아 전화 받아라. 박중훈 씨가 나온 모양이다. 전화기 저편의 강우석 감독은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니 빨리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우리는 박중훈 씨에게 두부를 먹이자마자 바로 작업 일정을 다시 짜고 마누라 죽이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비온 후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고 했던가. 스태프들과 출연진들은 서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뛰었고 언제 박중훈 씨에게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밝은 얼굴들이었다. 박중훈 씨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딘지 기가 죽은 모습을 보이게 마련인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촬영에 임했다. UIP 직배를 반대하던 정지영 감독의 구속으로 촬영이 중단됐던 남부군도 그랬지만 주인공이 구속돼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마누라 죽이기도 진통을 겪은 만큼 대박이었다. 95년 1월 중앙극장과 롯데월드에서 개봉하자마자 보름 만에 관객 10만 명을 돌파하고 있었다. 박중훈 씨와 나는 현장에서 마누라 죽이기의 사인을 해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인사말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결국 나는 마누라 죽이기로 그해 4월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타냈다. 이는 91년 나의 사랑 나의 신부로 대종상 신인상을 탄 지 꼭 4년 만이었다. 데뷔해서 6년간 받은 인기상 트로피는 15개나 됐지만 한 번도 영화부문 주연상을 못내 아쉬웠던 나로서는 너무 기뻤다. 더구나 무슨 인연인지 2번 다 파트너였던 박중훈 씨에게는 그 고마움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수상 소식을 전해받은 것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였다. 40일간 미국 로켓 대장정을 떠난 SBS TV 아스팔트 사나이의 촬영을 거의 마무리 지을 무렵이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리고 있을 때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태프들이 하나 둘씩 방으로 몰려와 야밤이지만 파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법석을 떨었고 축하하는 국제 전화가 잇따랐다. 마누라 죽이기에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친동생처럼 지내는 엄정화와 함께 캐스팅된 일이었다. 엄정화는 극중 영화사 사장인 박중훈 씨의 영화 주인공이자 정부 역할이었다. 게다가 박중훈 씨와는 우리 둘 다 진한 배드신이 설정돼 있었다. 정화야 모처럼 한번 같이 해보는데 하필이면 앙숙 관계냐?
박중훈 씨는 늘 그렇듯 촬영 현장에서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하며 정화와 나에게 너스레를 떨었다. 강우석 감독은 이 광경을 눈여겨봐뒀다가 박중훈 씨를 보기 좋게 골탕 먹였다. 박중훈 씨는 마침 신혼이라 촬영 기간에 집들이를 했는데 다소곳이 앉아있는 신부 앞에서 야 중훈이는 좋겠다. 도대체 여자가 몇이야? 새색시 있겠다. 진실이 있겠다. 전화하고 바람 피우랴. 게다가 그냥 두면 배드신 이야기까지 나올 참이었다. 아무리 영화라 해도 키스신이나 배드신은 배우자가 알면 좀 민망한 법이다. 갑자기 바빠지 작중훈 씨는 강우석 감독의 입막음을 하느라 허겁지겁 술잔을 돌리고 부산을 떨어댔다. 영화를 통해 내 주가가 상종과 행진을 계속하자 방송사나 영화사는 물론이고 광고 대행사에서도 물밀듯이 섭외가 들어왔다. 당시 광고 섭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하나. 큰아들입니다, 어머니. 누가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밤새도록 야외 촬영을 하고 돌아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는데 대문 밖이 소란스러웠다. 진실아, 그 사람들이 기어코 집까지 찾아왔구나. 이를 어쩌냐. 며칠 동안 CF 계약하자고 졸라대던 광고회사 사람들이 마침내 집에까지 들이닥친 것이었다. 당시 나는 전자, 가구, 패션, 커피 등 4가지의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상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스케줄상 광고 4개면 적당해서 광고주 측에서도 그 이상은 원치 않는 바였다. 그런데 며칠째 한일약품과 그의 광고 대행사인 금강기획에서 감기약, 화이트밴 모델로 나서달라고 전화를 해오고 있었다. 나는 사실 4개의 광고 중 하나가 계약이 끝나면 화장품 광고를 찍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화장품과 약품 광고는 궁합이 잘 맞지 않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광고업계의 속설이기도 했다. 또 약품 광고에 섣불리 모델로 나섰다가는 약장 수 이미지가 남아 다른 광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의견이었다. 집으로 온 사람들을 그냥 내칠 수도 없어 일단 들어오게는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경쟁사 모델을 따라잡으려면 최진실 씨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애원하듯 내가 모델로 캐스팅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던 광고회사 직원들은 오케이가 나지 않자 아예 거실 마룻바닥에 드러누웠다. 그리고는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며 식사 때가 되면 밥도 같이 먹었다. 나는 슈퍼에 간다며 밖으로 슬쩍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아예 하룻밤 자고 갈 태세인 이들을 간신히 달래 돌려보냈다. 엄마, 그 사람들 연락 없어? 없긴 왜 없어? 지금 또 집으로 쳐들어오고 있어. 너 지금 어디냐? 전날 그 사람들을 피해 집을 나와 매니저 역할을 하던 이모와 함께 호텔에서 지낸 내가 집으로 전화를 했을 때였다. 어머니 역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서울 교회의 유원지로 피서 간다고 이야기해놓고 내가 있는 호텔로 달려왔다. 내친 김에 우리는 며칠을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푹 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포기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호텔 로비에서 방으로 전화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모두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하는 수 없이 호텔 로비의 커피숍으로 나간 우리는 그동안 그들이 찾아 헤맨 고생담을 듣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다.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로부터 서울 근교의 유원지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를 나눠 멀리 청평 유원지에서부터 송추 유원지까지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졌고 밤에는 집 앞에서 잠복을 했다는 것이다. 그 더운 여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하나같이 얼굴이 새빨갛게 타 있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화이트밴 CF에 출연하기로 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89년 11월 MBC TV에서 방영된 인간 시대 수잔 브링크 양편을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 이름으로 신뉴스. 4살 때 스웨덴으로 입양되어 수잔 브링크란 이름으로 낯선 이방에서 사랑이 결핍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양부모의 학대로 2번이나 자살을 기도 가출을 거듭하다 남자친구에게 실연당하고 미혼모가 된 수잔 브링크가 우여곡절 끝에 생모와 연락이 닿아 한국에 온 이야기였다. 나는 수잔 브링크 역에 캐스팅되고 나서인간 시대를 10번쯤 보고 또 봤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어쩌면 저렇게 기막힌 운명도 있는지. 생모 역할은 김윤경 선생님이었는데 김포공항에서 귀국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그녀의 가슴 저린 사연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진한 감동이 솟구쳤다. 아기를 안고 비행기에서 공항에 들어서니 저만치서 꿈꾸듯 쳐다보고 있는 생모의 모습. 내가 내 딸 맞니? 나는 눈물을 샘솟듯 흘리며 김은경 선생님의 품에 안겼다. 감독이 박수를 치며 컷을 외치고 나서도 나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장길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6억여 원의 제작비를 들인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은 거의 전편을 스웨덴 로케로 촬영한 작품으로 2달간 스웨덴에 가 있어야 했고 스웨덴 배우들과 스웨덴어로 연기해야 했다. 게다가 술 먹고 주정하는 장면, 스웨덴 남자 배우와 배드신하는 장면, 처녀가 애 낳는 장면 등 모든 게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연기들 뿐이었다. 무척 부담스러운 작품이었지만 어머니와 진영이 그리고 매니저 배병수 씨도 동행하기로 해 한편으론 마음이 놓였다. 더구나 그 여행은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첫 해외 나들이었다. 어머니는 떠나기 한 달 전부터 짐을 쌌다가는 풀고 또 쌌다가는 풀면서 무척 들떠 있었다. 드디어 내 힘으로 어머니 해외여행까지 시켜주게 됐구나. 뿌듯한 마음에 필요한 의상과 준비물을 어머니와 함께 트렁크에 넣는 일은 마냥 즐겁기만 했다. 촬영지인 스웨덴의 웁살라까지 가는 비행길은 거의 하루가 걸렸다. 스웨덴까지 직항하는 비행기가 없어서 우리 일행은 영국 런던을 경유해 스웨덴까지 가는 긴 여정에 올랐다. 남부군을 찍을 당시 사이판에 갔었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가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던 2달이나 한국을 떠나 있는다는 사실에 무척 흥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런던에 도착해서 스웨덴 행비행기를 갈아탈 때 조그만 문제가 발생했다. 촬영 감독이 여권을 분실한 것이다. 아무리 뒤져도 여권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우리 일행은 바로 타고 가야 할 비행기를 그냥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모두들 긴장하여 일부는 임시 여권 발급을 알아보고 일부는 짐을 이잡듯 뒤지며 여권을 찾기까지 꼬박 6시간이나 런던 공항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그 시간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옹기종기 난민들처럼 모여 앉아 돌아가면서 우스운 이야기를 하거나 이야기 미천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언젠가 거리로 쫓겨나 뿔뿔이 흩어져 살던 시절이 생각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비행기 보딩 시간이 됐음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우리 가족은 오히려 아쉬운 느낌마저 들었다. 스웨덴의 웁살라라는 곳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는데 우리의 숙소는 교포들의 집이었다. 그곳 교포들은 간호사나 광부로 고국을 떠났다가 정착해 2030년을 살아온 분들이었다. 모두들 부모나 형제를 만난 것처럼 반겨주었고 촬영 기간 내내 아무리 귀찮은 일이 있어도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그 친절함이 고국에 대한 향수 때문만은 아니라 그곳에 오래 살면 자연스럽게 그런 온정과 친절이 몸에 배게 된다는 사실을 안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온 국토가 공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완벽한 사회복지국가에서 살면서 서로에게 짜증낼 일이 어디 있겠는가. 촬영 현장이나 우리들은 가는 곳에는 늘 우리를 지켜보는 교포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수잔 브링크 같은 입양아들이었다. 스웨덴에는 입양아 100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스웨덴의 국회의원이나 큰 사업가의 아들, 딸들도 있었다. 어릴 때부터 스웨덴에서 자라 한국말을 못하지만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커가면서 알게 된 이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키워준 부모와 나라가 있지만 어린 시절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모국,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국을 이렇게 접한다는 것이 어쩌면 충격이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도대체 무얼 하나 궁금해하며 주변을 배회하는 그들에게 말이라도 붙이면 깜짝 놀라 멀찌감치 물러섰다가는 또다시 다가오곤 했다. 입양아인 그들은 스웨덴 교포 2세들과는 또 다른 정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피는 못 속이는 법인가 보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화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촬영팀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다. 촬영 일정을 끝마치고 떠나는 날 이들 중 몇은 공항까지 따라 나와 전송을 했다. 그동안 정도 들었지만 못다 한 말이 있어 아쉬웠기 때문이리라. 그 중에 한 아가씨는 뿌리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다 커서야 알게 돼 무척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입양아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우리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행히 수잔 브링크가 모국에 알려졌고 또 영화로 만들어진다니 한가닥 위안이 된다. 그래도 수잔은 행복한 편이다. 어렵게 살아왔지만 친부모를 만나지 않았는가 라며 눈물을 흘렸다.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은 스웨덴어를 가르쳐줄 교포를 만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기본 알파벳부터 시작해 그 기회에 스웨덴어 한번 제대로 배워보려는 욕심이 있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해갖고 올걸. 학창시절 벼락치기에 능했던 나는 가서 닥치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웨덴어로 연기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스웨덴어는 나중에 제대로 배우기로 하고 우선 급한 대로 대본에 한국말로 토를 달아 외워서 촬영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상대 역으로 캐스팅된 스웨덴 배우들이 잘 받쳐줘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나와 배드신까지 벌인 연인 역은 스웨덴의 청소년 스타라는 니콜라스 발드렌, 친구 역은 멀린 베리하겐이라는 패션 모델이 맡았다. 이들은 모두 내 또래였고 양모양부 역은 40대 중반의 피아 그렌과 리아시 그렌이 했는데 두 사람은 몇 년 전까지 실제 부부였다가 이혼한 상태라고 했다. 그런데 양어머니 역할은 한 피아 그렌은 극중에서 나를 때리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 연기가 너무 리얼에 큐사인이 들어가면 조금 불안할 정도였다. 그 소뚜껑만한 손으로 인정사정 없이 후려 갈기는데 등짝이 다 얼얼했다. 워낙 실감나게 연기에 NG 없이 한 번에 끝나서 다행이었지 피멍이라도 드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도 출산 장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직 시집도 안 간 23살 처녀가 애 낳는 연기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부담이었다. 그래, 강수연 언니도 시바지로 스타가 됐지. 나는 마음 독하게 먹고 촬영 현장인 분만실로 들어갔다. 스태프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동시녹음을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한국어로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 전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자며 밤새도록 애를 어떻게 낳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들어두었다. 그러나 막상 분만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우니 먼저 쑥스러운 마음이 앞서 모든 게 여의치 않았다. 어머니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이 애 어젯밤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대로 한번 해봐. 그래 갖고서야 나중에 정말 애 어떻게 낳으려고 그러냐? 장길수 감독은 자꾸만 NG가 나자 머리를 감싸쥐었다. 야 진실아 다 잘하더니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냐? 장 감독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비장한 표정을 짓더니 나를 침대에서 내려와 보라고 했다. 자 내가 하는 대로 해봐. 스태프들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아니 남자가 애 낳는 연기 지도를? 장길수 감독은 마침 얼마 전 아내가 아이 낳을 때 따라 들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는 것이었다. 나는 장 감독이 하라는 대로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런 표정을 지었다. 자 됐어. 이젠 소리를 질러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아도 금방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렇게 나는 한나절이 넘도록 산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일어나 에피소드 하나. 보통 북구의 밤은 엄청나게 길다. 그러나 1년 중 잠깐 오는 백야 기간에는
그 반대로 낮이 너무 길어 밤은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